자, 그러면 오늘 또 증시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업종들이 강했고 어떤 업종들은 또 약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는 우리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 증시 일단은 뭐 둘 다 빨간색이긴 했는데 그렇게 뭐 강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먼저 전체적인 그림 한번 그려보고 가겠습니다. 네, 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역시 경계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뭐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그것보다는 크레딧 스위스 사태에 관련된 이슈가 이제 추가적으로 번질 것인가에 대한 경계감이 역시나 있는 상태인데요. 국내 증시는 그 크레딧 스위스 관련된 매각 소식 때문에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밤사이 미국 증시가 상승한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코스피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대략 한 17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갭 상승을 했는데요. 출발 당시 외국인은 선물 매수만 들어왔고 기관은 코스피 200만 매수 출발했습니다. 개장 초반 갭 상승 출발한 가운데 다소 상승폭을 또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업종별로는 오전에 비금속 광물과 보험, 철강, 금속이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판호 관련 이슈로 디지털 컨텐츠나 오락 문화 관련 등의 기업들이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몇 가지 정책 관련 보도도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는데 미국 당국이 모든 예금자에 관련해서 보호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모든 예금자를 보호한다? 네, 이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25만 달러 제한을 상황에 따라 바꿀 수도 있다는 어떤 검토를 하겠다는 건데 현재 이러한 권한이 과연 이제 정책 당국이 있는지 등을 검토 중으로 속보가 알려졌습니다. 금리에 대한 전망도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베팅이 현재 시장에서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호주 같은 경우는 추가 인상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긴축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니냐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단계인데 뭐 이게 긴축이 마무리 딱 된다는 것 자체가 또 호재로서 뭐 주가가 급등한다 이게 보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융 위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그리고 실제 FOMC가 끝나고 나면 또 이러한 전망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걸 가지고 일희비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12시를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 상승폭도 제한되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은 업종별 대응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또 매도를 장중에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운수 장비, 서비스, 통신 등을 매수를 보였고 코스닥은 엔터 일부만 매수를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화학, 전기전자, 금융 등의 코스피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기계, 엔터 그리고 반도체 일부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역시 게임주가 판호 이슈에 방어를 했고요. 판호 이슈가 또 한한령 관련된 해제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엔터 기획사들도 일단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가 5천억 정도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장중에 나타나면서 상승세를 보였고 2차 전지주가 또 오르다 보니까 코스닥 그 종목수로 보면 오히려 하락 종목수가 코스닥은 더 많습니다. 역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또 매수가 집중되다 보니까 하락 종목수는 코스닥이 좀 더 많았던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 당분간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은 코스닥의 빅4 업종 코스닥으로 본다면 2차 전지와 게임 그리고 최근에 제약, 반도체 관련 흐름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뭐 크레딧 스위스 여파가 여전히 계속 좀 되고 있죠? 네, 역시 뭐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완전히 끝나지 않은 여진이 남아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진을 먼저 좀 띄워주시면 이 크레딧 스위스 관련된 익스포저가 있는 20대 ETF 중에서 이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이제 이게 저희가 네모난 박스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세 번째 보이는 게 블랙럭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보이는 게 뱅가드 쪽입니다. 근데 이제 규모로 보면 크레딧 스위스와 관련된 익스포즈가 있는 20대 ETF 가운데 블랙락과 뱅가드가 88% 비중이나 이렇게 속합니다.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그래서 블랙락과 뱅가드가 이런 부분을 비중을 가진 ETF가 또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뭐 당장 문제가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일단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ETF 같은 거 워낙 많이 내놓는 회사이긴 한데 여기가 크레딧 스위스를 뭐 담고 있는 ETF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크레딧 스위스 익스포저가 있는 20대 ETF 가운데에서 일단 블랙락과 뱅가드가 8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뱅가드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또 뉴스가 나왔는데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한다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뱅가드가 뭐 그래서 그것도 약간 시장에서 약간 저희가 중국 시장을 어떻게 철수하지? 그 큰 시장인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철수한다. 뭐 만드는 회사는 아니니까 뭐 네. 공장 빼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투자를 그러면 뺀다 뭐 이런 거겠군요. 뭐 그러겠죠. 뭐 투자 업무를 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쪽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하고요. 네. 예,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게 그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전액 예금을 보험해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을 좀 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의회의 공식 동의 없이 일단 뭐 재무부나 이런 쪽에서 지금 비상권한 발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만 만약에 금융위기가 상당히 더 익스펜즈 그러니까 더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는 루트를 미리 좀 확보하기 위한 미국 네. 정부 당국의 어떤 움직임이다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은행들의 뭐 예금 인출 러시는 지금 별로 없다고 이제 안정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야기가 현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전액 예금을 보장을 통해서 100% 예금 안전하다 이런 신뢰를 좀 심어주기 위한 방안을 미리 고민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뭐 그런 이야기들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을 제가 캡처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뭐예요? 네, 이게 이제 결국 이제 그 채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페더럴까지 그렇죠. 뱅크로 할 필요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전액 예금 관련해서 이게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temporarily expand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확장됐을 때는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이쪽을 통해서 일단 전액 보장을 하는 보험 제도 이런 것들을 좀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지금 은행에서 문제 생기는 것들 미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좀 나왔습니까? 뭐 시장에서 뭐 그렇게 언급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계속 정부는 일단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지방은행에 국한된 이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크레딧 스위스는 이제 미국의 지방은행은 아닌 상황에서 글로벌 이 금융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뜨끔해진 거죠.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코본드 관련된 이슈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약간 뭐 전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게 이제 HSBC도 AT1 그러니까 코코본드 관련된 부분에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홍콩 항생지수가 어제 좀 급락한 이슈가 이제 HSBC 관련된 약간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한화투자증권 관련된 뭐 자료가 있어서 한번 발췌해봤습니다.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이게 이제 관할 지역 은행 개수와 관련된 위에 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회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막대 그래프가 관할 지역 은행 개수입니다. 그렇게 보면 애틀란타나 그다음에 이쪽 관련된 부분이 좀 많죠. 이렇게 지역 이렇게 그 은행 개수가 많은 회사들이 이제 지역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ISA라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인터 디스트릭트 세틀먼트 어카운트라 해가지고 이게 지역 연흥간 약간 뭐 돈을 빌려주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관련된 비율을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지금 최근에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곳은 샌프란시스코 연은입니다. 실질적으로 네. 이번에 이제 문제가 불거졌던 곳은 샌프란시스코 연은인데 사실 오히려 샌프란시스코 연은 쪽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샌프란시스코 연은 쪽에서 다른 지역 은행들에게 자금을 제일 많이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아래 위로 보시면 이 표가 그런 자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ISA 그 지역 연은간 인터 디스트리트 세틀먼트 어카운트라 해가지고 이게 지역 연은간 뭐 돈을 좀 빌려주고 뭐 이런 뭐 계좌인 것 같아요. 그 계정을 본다면 지금 문제가 불거진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오히려 다른 지역 은행들에게 가장 많은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표입니다. 이게 한화투자증권의 리포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발췌해 봤는데요. 결국 이제 이렇게 본다면 이번 리스크가 지역, 국가적인 뭐 전체 문제가 아닌 개별 은행 문제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한화투자증권에서 이제 리포트로 설명을 한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문제은행이 퍼스트 리퍼블릭과 그다음에 SBB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시카고 관할 지역 내 은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지금 문제가 터진 퍼스트 리퍼블릭과 SBB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쪽이 오히려 다른 지역은행에 돈을 더 많이 빌려주는 어카운트를 보여준다는 입장에서는 이게 시스템적 리스크로 좀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은행 뭐 부실 관련된 이야기 먼저 워낙 이제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주니까 그 이야기 좀 살짝 좀 나눠봤고요.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니 해도 그 정부하고 네. 그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쳐있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금을 보호한다든지 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유럽장이 지금 1% 이상 지금 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은행들도 좀 급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또 오를 때마다 또 한편으로는 워낙 이제 많이 당해봤으니까 걱정이 또 되는 게 큰 하락을 앞두고 뭔가 이렇게 또 하는 건가 이런 이제 살짝 걱정이 의심병이 또 도집니다. 이제 아직은 불안하니까 네. 자꾸 이제 조금 올라오면 오히려 이제 현금을 좀 확보해라 뭐 이런 식의 네. 뭐 이야기들이 많죠. 그 네. 어드바이스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역시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저희 고객들한테는 조금 올라오면 일부라도 좀 현금을 좀 만들어 놓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나마 이 본전 근처만 갔어도 좀 현금화 할 텐데 이건 너무 이 본전에 뭐니까 하기도 좀 아깝고 하여튼 이거 예전에 산 가격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죠? 뭐 그렇죠. 지금을 생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만약에 그렇지는 않겠다고 저도 보고는 있지만 만약에 어떤 또 일이 생기면 크게 출렁일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전액 현금을 뭐 전액 주식을 다 갖고 있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레버리지를 뭐 계속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냥 큰 레버리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되게 좀 리스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줄이자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전부 뭐 주식으로 바꿔서 현금만 들고 있는 것도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조금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대비를 하고 확인 후에 포트를 다시 짜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섹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일단은 뭐 그 중국의 판호 이게 어제 오늘 굉장히 좀 호재로들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국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전반적으로 사실은 좀 재미가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뭐 그냥 아침에 시초가에 올라갔던 섹터는 그대로 쭉 유지가 됐고 또 다른 섹터들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던 그런 날이기 때문에 약간의 테마성 움직임의 종목들도 꽤 많았고요. 역시 이제 중국의 외자 판호 발금 소식이 나오면서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은 외자 판호 관련된 부분들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와봤습니다. 이게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 메이플 스토리 IP 그다음에 20번째 블루 아카이브, 그다음에 23번째 7개의 대제, 그다음에 24번째 쿠키런 킹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7개의 대제 같은 경우는 넷마블이고요. 그다음에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넥슨 게임즈, 그다음에 쿠키런 킹덤은 데브 시스터즈,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 IP 게임은 넥슨 쪽으로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오디션 IP 게임은 T3라는 회사가 이제 관련된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카오 게임즈의 아키 에이지 원가요? 그게 오늘 또 이제 오픈을 했거든요. 굉장히 좀 대작 기대감인데 저도 오늘 해봤습니다. 11시에 오픈을 해가지고 해봤는데 방송 오기 전까지 한 32레벨 정도까지 올렸거든요. 무과금으로. 몇 레벨이 만 레벨이에요, 그거는? 만 레벨은 없어요. 계속 오늘,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죠. 근데 무과금으로 해봤는데 32레벨 정도까지 2번 전직까지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전직이라는 것은 이제 캐릭터가 이제 기본 캐릭터, 그 다음에 조금 좋은 캐릭터, 그 다음 캐릭터 이렇게 전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의상도 바뀌고 파워도 좀 다르게 되는데 무과금으로 해봤는데 32레벨까지 올라가더라고요. 11시 정도부터 띄엄띄엄 해봤습니다. 재미는 있는데 아무튼 뭐 그걸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넥슨 게임즈의 서브컬처 장르 게임 블루 아카이브가 외자판호를 획득했는데요. 21년 2월 그 서브컬처 종주국인 일본에서 출시된 이후에 아마 꾸준히 매출 상위권에 포진됐던 그런 게임으로 알고 있고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도 중국 서비스는 일본 북미 지역 서브컬처에 강점이 있는 요스타 자회사인 상하이 로밍스타가 담당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넷마블과 넥슨은 작년에 외자판호를 발급받은 데 이어서 이번에도 외자 발급을 일단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은 8개의 게임 중에 5개가 RPG 장르였지만은 이번 판호는 서브컬처 장르 쪽에 좀 집중되는 상황으로 판호 발급이 됐고요. 한중의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어쨌든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 재개 움직임이 매월 판호 이벤트를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네. 게임 섹터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중국이 이제는 웬만큼 게임을 스스로도 잘 만들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에서 많이 아는 게임들이 원신이라는 게임이거든요. 원신? 예. 네. 그 원신이라는 게임이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매출을 올리면서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내에서 게임 관련된 개발 어떤 뭐 파워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이제 그만큼 흥행에 대한 어떤 파워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자신감에서 좀 오픈한 것이냐. 또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MMORPG 같은 게임 종류가 되게 좀 강세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MMORPG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다른 쪽의 장르
판매가 좀 많이 크게 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소 좀 중복이 안 된다는 점에서 또 열어줬다. 근데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긍정적인 부분은 아주 오래된 게임이 아니라 최근에 좀 현재 히트를 치고 있거나 현재 매출이 꽤 올라와 있는 최신작을 좀 이렇게 판호를 발급을 해줬다는 점은 그래도 좀 국내 게임사들에게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NH투자증권에서도 오늘 이제 코멘트를 냈는데 네. 지금 판호 발급 시기와 게임 출시 시기에 두 번에 걸쳐서 긍정적 이벤트로 반영되는데 실제 판호 발급이 재개되면서 매월 이벤트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뭐 하반기부터는 뭐 기발급된 게임들이 실제 출시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 뭐 최근에도 저희 그 심층 인터뷰에 미래에셋증권 게임 산업 애널리스트가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관련해서 이야기를 그때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요. 사진을 좀 먼저 띄워주시면 미래에셋증권의 뭐 자료를 제가 발췌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와 그리고 넷마블의 7개의 대제가 사실 중국에서 통할 잠재력이 높은 게임으로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코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렇게 외자 판호 발급의 움직임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에 의하면은 2022년에 중국 게임 시장이 마이너스 10%로 역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러한 게임 시장에 대한 성장률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올해 내년까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게임 시장에서 주류 장르인 동시에 글로벌 영역에서 성과를 증명해낸 게임 장르를 좀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표적으로 수집형 RPG 그다음에 인기 IP기란의 SLG 이런 게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중국의 iOS 매출 기준 수집형 RPG 서브컬처 비중이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가 서브컬처 본고장 일본에서 증명을 이미 해냈고 글로벌 흥행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넷마블의 제2의 나라나 7개의 대제 같은 경우는 높은 초기 성과 이후에 글로벌 매출이 견조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임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스토리 국내 게임사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마 중국과 관련된 긍정적인 게임사로 봐서는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넥슨 게임즈와 조이시티 그리고 넷마블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계속 코멘트를 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래에셋의 자료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게임. 근데 이제 일본은 사실 그렇게 아주 시장 규모가 아주 큰 나라는 아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무슨 거기는 콘솔 게임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 특히 뭐 모바일 게임에서는 뭐 중국에 비할 바가 안 되는 아주 큰 시장은 아닌 거죠? 네, 뭐 닌텐도나 이런 것들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게 워낙 많으니까. 네, 뭐 위나 이런 뭐 우리가 저희도 이제 애기들 때문에 이제 닌텐도를 이렇게 사가지고 하는데 그런 게임들은 콘솔 게임들이 또 주로 그렇죠. 많고 플레이스테이션도 있고. 네, MMORPG를 하는 나라가 또 아주 그렇게 엄청나게 뭐 이렇게 매출 많이 일으키는 게 좀 대륙별로 네네. 다릅니다. 근데 모바일 게임은 일본도 많이 네. 큽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나라 시장보다도 더 큰 시장이고요. 일본이 예, 그래서 인구 자체는 워낙 또 우리보다 많으니까.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얼마만큼 큰 거는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일매출이 얼마 정도 기록하느냐가 그 시장 규모를 척도하는데 네. 당연히 이제 중국은 크고 일본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큰 시장입니다. 아, 그래요? 일매출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MORPG는 또 우리나라가 워낙 강자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또 잘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좀 이렇게 캐주얼 게임 이런 게 좀 잘 되나요? 그 미소녀 나오고 뭐 이런 거 우마무스메 같은 게 이제 그런 게임들이 서브컬처 뭐 이런 거 상위에서 1위부터 4위까지 그런 게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자, 그러면 게임은 요 정도 살펴보고요. 다음은 어디 봅니까? 네, 역시 이제 게임과 관련된 판호 발급이 되다 보니까 약간 확장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엔터나 이런 쪽으로 좀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특히 지금 텐센트의 고위층 어떤 사람이 한국 기획사를 접촉했다 이런 뉴스가 또 같이 나오면서 엔터 기획사 음원 쪽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당국이 20일부터 이제 외국의 상업 공연의 신청 접수와 허가를 재개한다. 제가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 네. 테일러 스위프트 이런 가수를 되게 원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중국 미국 쪽에서. 가수를.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가수에 대한 언급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좀 그쪽에서 이제 외국 가수 중에서 지금 이제 오프라인 공연을 좀 굉장히 좀 선호하는 가수가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들리지만 아무튼 티아라 아닙니까? 티아라?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최근에 대만으로 넘어갔던 우리 이제 블랙핑크 네. 난리가 났죠. 뭐 표 한 장에 안표가 네. 1,700만 원에 뭐 거래된다 할 정도였으니까 뭐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등등 관련된 멤버들에 대한 인기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블랙핑크 관련된 부분들도 중국에서도 굉장히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 K-팝 스타들의 중국 내 공연이 재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 쏠릴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이제
21일 오늘 업계에 따르면 뉴스가 중국 텐센트 산하의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의 부총재급 고위 관계자가 최근에 방한을 해서 국내 기획사를 접촉했다고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뭐 한한령 가운데서도 중국 내에서는 음원에 대한 별 제약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내 음원 차트 중에서 국내 그룹사들이 거의 다 대부분 장악할 정도로 상당히 높게 국내 음원 관련된 부분들은 중국 내에서 인기가 좋아졌던 상황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방탄소년단이라든지 뭐 기타 K-팝 스타 노래가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뭐 본격적으로 K-팝 문호가 열린다면은 뭐 당연히 국내 기획사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 YG 엔터의 핵심 계열사인 YG 플러스가 또 글로벌 음원 유통 플랫폼인 믹스테이프의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도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믹스테이프는 뮤지션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서 앨범을 발매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글로벌 음악 유통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는데 뮤지션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네. 앨범을 발매할 수 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YG 플러스의 유통 인프라 그리고 이제 DDEX라 해가지고 디지털 데이터 익스체인지 연동 기술을 활용했다 하는데 이거는 저도 뭐 플랫폼을 안 봐봐가지고 이거 좀 설명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그 플랫폼에 지니는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은 결국은 멜론, 지니, 바이브 등은 물론이고 해외 플랫폼인 유튜브 뮤직, 애플 뮤직, 스포티파이 그다음에 타이달, 그다음에 아마존, 판도라 등의 전 세계 190여 개국의 국가에 음원 유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실시간으로 바로 팍 퍼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결국은 이제 자본력이 부족한 뮤지션에게 음원 유통 장벽을 낮춰주고 단순히 앨범 발매나 유통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 성장성 있는 뮤지션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 쪽에서 좀 이제 뜨는 뭐 어떤 새로운 가수들이나 이런 가수들도 국내 뭐 여러 가지 하이브 관련된 이쪽도 결국 이제 와서 국내 플랫폼에 런칭이 많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우리나라 플랫폼이 또 어느 정도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슈로도 이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오늘 YG 엔터의 블랙핑크의 지수 이 단독 앨범이 나왔거든요. 솔로 앨범. 네. 선주 문량이 95만 장 돌파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별 활동하는데.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첫 솔로 앨범인 미라는 앨범이 있는데요. 3월 6일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2주일 만에 선주 문량 95만 장 돌파했고요. 역대 K-팝 여성 솔로 아티스트 단일 음반 최고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약 판매 시작 이틀 만에 51만 장, 일주일 만에 84만 장 선주문 기록했고요. 아마 이제 앨범 판매일이 이제 3월 31일로 알려져 있거든요. 11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앨범 판매량은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뭐 어쨌든 블랙핑크가 상당히 좀 굉장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근데 블랙핑크가 아마 이번에 아마 하반기에 아마 계약이 만료가 되죠? 올해? 예, 막 그런 걸로 그래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이 될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원래 앨범은 근데 뭐 아티스트가 내고 싶은 날 내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뭐가 또 있나? 뭐 그쪽 업계는 잘 모르지만.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유통사라든지 여러 가지 또 서로 의견 조율이 돼야 될 걸로 보여요. 아 유통사가 뭐 그럴 수 유통사 있겠죠. 입장에서는 뭐하고 이제 골고루 나와주는 게 좋겠죠. 네, 뭐 유통. 아주 큰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형 가수가 나오는데 거기다 대고 뭐 같이 뭐 발매 이거는 좀 반대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뭐 가수의 의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네. 뭐 이게 뭐 그냥 마음대로 무조건 막 내고 이건 아닌 것 같긴 해요. 블랙핑크 찾아보니까 재계약이 올 아마 8월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올 8월이면 블랙핑크가 지금 월드 투어 지금 하고 있죠. 있나요? 예. 네, 그렇죠. 거의 끝나면 이제 재계약을 바로 들어가거나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월드 투어 끝날 시점이 재계약 시점인데요. 이게 멤버가 4명이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재계약이 안 되면 좀 약간 이 빠진 그룹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뭐 6, 7명이면 한 명 빠져도 좀 표시가 안 날 텐데. 아, 4명이니까. 네, 4명이니까 한 명 빠지면 조금 그림이 그럴 수 어려울 수 있겠네요. 네. 그전에 동방신기 보면 5명이었는데 아, 3명 나고 2명만. 네. 네, 그랬죠. 그때 아마 저 JYJ인가로 아마 세 분은 또 이렇게 네, 힘을 따로 합치고 나가서. 네,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좀 나네요. 윤호 영웅재중 이렇게 두 분이 아마 남았던 것 같아요. SM에 남았고. 네. 근데 뭐 블랙핑크는 또 개별 솔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또 그룹이라서 뭐 어쨌든 재계약이 잘 될 걸로 저도 보고 있지만 네. 또 뭐 개별적으로 잘 하니까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뭐 국내 그룹이 사실 뭐 빌보드 1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허리우드 뭐 감독상 받는다 이것도 상상 못했죠. 아카데미상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그러니까 그만큼 컨텐츠 위상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잘해서 일단 저희가 좀 계속적으로 좀 주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빼놓을 수 없는 폐배터리 이따 다시 뭐 얘기가 좀 나오겠습니다만 폐배터리 뭐 2차 전지 이쪽은 야, 정말 대단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폐배터리 리튬 관련주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아까 에코프로가 한 5천억 정도 자금 조달 이슈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뉴스가 잠깐 나왔던 것 같고요. 또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중국의 탄산 리튬이 1월 달부터 나온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인데 1월 달만 해도 50만 톤당 50만 위안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30만 위안 정도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절반 정도 가격까지 내려오고 있고 아마 탄산 리튬은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11월 대비 거의 한 반토막 45% 가까이 넘게 급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주요 하락 원인은 중국 내에 배터리 업계 뭐 공급 과잉 논란이 좀 일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25년 기준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 용량이 약 1200기가와트 수준으로 예상하는데 작년에 배터리 업체 완성차 업체들이 발표한 생산 능력 건설 계획이 25년 기준 4800기가와트 시를 초과합니다. 그러니까 25년도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 용량보다 훨씬 또 많이 좀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뭐 그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중국 승용차 시장 정보 연석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2021년과 22년 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리튬과 배터리 부분의 투자가 계속 급증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배터리 산업의 공급 과잉 발생 가능성을 높게 중국 내에서는 평가를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25년 기준에 신차 중에 전기차 비중이 50%를 만약에 초과하게 된다면 사실은 전기차 수요량도 엄청나기 때문에 공급 과잉 이슈는 사실은 그렇게 우려할 상황이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25년을 저희가 지금 단언할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 신차 중에 전기차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는 그때 가봐야 저희가 알 수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리튬 가격이 빠르게 하락은 하고 있지만은 알버말 등의 리튬 기업들이 판매하는 전기차 등 배터리 등급의 리튬 화학 가격 제품은 미미하게 하락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아마 전기차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탄산 리튬을 가져와 가지고 국내 업체들은 또 수산화 리튬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네, 그게 훨씬 비싸죠 가격이. 네, 그러니까 탄산 리튬이 많이 빠지는데 수산화 리튬이 가격이 어느 정도 고가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 국내 소재 업체는 나쁠 게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꼭 탄산 리튬이 빠진다는 게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에게 악재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원자재가 빠지고 우리가 만드는 수산화 리튬이 비싸게 팔린다면은 소재 업체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이익이 더 좋아질 있습니다.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전기차 800만 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의 수산화 리튬 30만 톤 생산할 계획으로 볼 수 있고요. 24년도부터 광석 리튬 매출이 발생하고 25년도부터는 염수 리튬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포스코 홀딩스도 상당히 좀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신증권에 관련해서 리포트가 오늘 나왔는데 관련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그 염수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거 지금 아르헨티나에 어마어마한 그 양의 리튬들이 지금 생산되고 있고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 보니까 3프로 TV에서 네네네 보니까. 갔다 왔는데 네. 와 정말 그 직접 보니까 네. 규모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혹시 그래서 못 보신 분들 계시면 한번 보시면 돼요. 네, 아르헨티나에 직접 간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 3% 리튬 광산 아마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보시면 아주 그 이전에 리튬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사실 제대로 본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리튬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어떻게 보관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나오니까요.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신증권 리포트가 오늘 나왔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 IRA 법안이나 뭐 EU 관련된 뭐 원자재법도 마찬가지로 보면 대신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은 밸류체인상 직접적 수혜는 광물, 그다음에 리사이클, 그다음에 배터리 업체, 간접적 수혜는 광물 관련 소재 업체, 양극재 동박 업체로 판단한다고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일단은 그 업스트림 쪽은 광물, 그리고 다운스트림 쪽은 배터리 쪽에 현지 도달한 효율적인 뭐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서 광물 관련
관련 소재, 이게 또 미드스트림이라 불리는데 이게 현지 조달이 필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뭐 또 뭐 현지 조달이 되게 안 되다 보니까 리사이클이 당연히 이제 가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다소 공격적인 수준의 그 중국 차별 조항은 이번에 유럽발 그 관련된 부분에서는 별로 없었지만은 국내 업체와 유럽 현지 업체와의 차별 조항 또한 없었기 때문에 현지 시장 선정과 입증된 양산 역량을 갖춘 배터리 밸류체인, 그러니까 유럽의 양산 관련된 캐파를 갖고 있으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상당히 기회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양극재와 동박 업체로 수혜가 확대될 거로 이제 전망한다 이야기했습니다. 네.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대신증권에서 유럽 현지 진출이 됐거나 진출 예정인 업체들 이렇게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배터리 셀, 뭐 양극재, 동박, 리사이클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회사들이 유럽 현지에 이미 진출돼 있거나 진출 예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 중심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얘기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뭐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까지는 뭐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제 계속적으로 개발과 관련된 뉴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금 차량용보다 용량이 작은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서 일본이 먼저 양산에 돌입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 로봇에도 당연히 배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냥 로봇팔 이런 거 아니고 인간 닮은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로봇들은 당연히 배터리가 필요할 테니까. 뭐 그렇죠. 어디든 뭐 그렇죠. 배터리는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일본 쪽에서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에 돌입한다. 이게 뉴스가 좀 나온 거죠. 일본 경제 매체 니케이에 따르면은 일본 전자기업인 맥셀이라는 회사가 맥셀? 예, 맥셀. 아, 이거 저 우리 다이소 가면 맨날 이거 배터리 싸게 네. 파는 그거 네, 맞습니다. 건전지 싸게 파는 그 맥셀 그건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거기서 세계 최초의 산업 기계용 고출력 전고체 배터리를 올해 상반기 중에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네네네. 발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맥셀은 황화물 기반 모델을 사용하는 등 주요 생산 단계에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뭐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산업용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자동차용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산업용 성공하면. 글쎄요, 그거는 뭐 이제 뭐 용량이나 얘기구나. 이런 게 또 다르기 때문에 기술적인 장벽이 용량이 달라지면 그 허들을 넘는 기술은 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만만하지 네.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20억엔 약 200억 원을 들여서 교토 인근의 오야마자키 공장에 배터리 생산 라인을 건설할 예정으로 보고 있겠고요. 자동차 조립 라인 등에서도 부품을 이동시키거나 용접을 하는 다양한 산업용 로봇 장비 제조업체와 공급 협상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전일 일본 증시에서 맥셀이 21.57%나 급등을 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리튬 관련, 뭐 전고체 관련 이런 배터리 관련된 쪽이 오늘 좀 이슈를 받았는데, 우리나라로 본다면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양산 기대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반기 내에 차량용 전고체 파일럿 생산 라인을 준공을 한다 이미 알려져 있고 가동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중에 소형 셀을 제작해서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야기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밸류체인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전고체 관련된 테마로서 한농화성이라든지 이수화학, 그다음에 TSI 이런 종목들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테마성 움직임이 있었고요. 특히 이수화학은 전고체 전해질의 핵심 소재인 황화리튬의 첫 시제품을 에코프로 BM에 공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수화학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네. 아, 에코프로비엠도 또 전고체 관련된 뭐 준비들 또 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된 또 테마도 좀 있었군요. 네, 난임 부부 전액 지원 본격화 기대감. 이건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대통령이 워낙 의지를 갖고 이야기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현실화 여부를 떠나서 계속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이 부분을 사회적으로 어떤 해법을 가질까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난제이죠. 뭐 그게 하루 이틀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의지를 갖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뉴스 플로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조만간 그 저출산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소득 기준, 그다음에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아이를 낳고자 하는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지원 대책을 세울 거다. 이렇게 뉴스가 전해집니다. 서울시에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부 이제 나이 구간을 두고 난임 부부 시술에 대해서 뭐 얼마 정도 지원한다. 네네네. 이렇게 나왔었던 기한이 30대 있는데. 후반인가? 하여튼 뭐 40대인가 네, 있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네요. 네. 뭐 나이 제한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난임
난임 부부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소득 수준이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난임 부부에 대해서 이제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뭔가 지원 대책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출산 장려책 관련된 종목이 움직였는데 뭐 꿈비라든지 삼성출판사, 유엔젤, 젤투세븐 전형적인 그 엔젤 산업 관련된 종목이 있고요. 테마성입니다. 근데 이제 자회사 테라젠 지놈케어를 통해서 난임 솔루션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테라젠 이텍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사실 난임하고 조금 관계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꿈비나 뭐 유엔젤, 출판사 이런 데들은 그 애가 이제 커서 조금 이제 크기 시작하면 많이 쓸 테니까 오른 거고. 그렇죠. 뭐 핑크퐁, 네. 그다음에 뭐 침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테라젠 지노미케어라는 회사는 이제 난임 직접적으로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테라젠 이텍스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또 같이 테마로 묶여서 아마 오늘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고요. 하긴 주변에 근데 난임 약간 좀 나이 있는 저 결혼하신 분들이 그 자연적으로 잘 안 돼서 그렇게 이제 병원 다니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예, 난임 부부는 엄청 고통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는 경험을 못 해봐서 그 고통을 정말 느끼지는 못하는데요. 아이를 갖고 싶은데 정말 이제 못 가지게 되면 정말 고통스러워하시더라고요. 네. 자, 하여튼 정책 관련된 테마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바이오 오랜만에 좀 갖고 오셨군요. 네, 역시 이제 제가 이제 2차 전지가 좀 쉬어갈 때 넥스트 2차 전지가 뭘까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후보군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그다음에 아니면 최근에 반도체 등을 포함한 IT 부품 이런 것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난임 관련된 부분은 정책적인 이슈가 있었지만은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시장 개화 기대감이 이제 또 관련주를 상승을 또 오늘 이끌었습니다. KB증권이 보고서를 내면서 사실은 뭐 대장에 그 미생물을 주입해서 다른 부위의 질병을 낫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기술이겠죠. 뭐 이걸 통해서 뭐 간질환과 뇌질환까지 효능이 있다고 여러 가지 뭐 개발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R&D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쉽지 않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KB증권 보고서에서는 이 시장이 이제 열리고 있는 중이라고 코멘트를 일단 하면서 첫 번째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리바이오타랑에 있는데 이게 작년 11월에 탄생을 했고요. 두 번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세레스의 SER 109가 될 전망으로 보인다. 근데 이 제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치료제가 있다고 합니다. 4월 26일 FDA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 관련제 그리고 대장으로 주입되는 리바이오타와 달리 경구형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사실상 최초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로 꼽힌다라고 이야기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리바이오타 같은 경우는 대장으로 주입을 해서 뭔가 시술을 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관련된 이 제품은 아마 경구형, 경구제형이니까 뭐 입으로 먹는 뭔가 약이겠죠. 이제 전에는 그렇죠. 보면 그 건강한 사람 혹은 뭐 이제 뭐 이게 잘 대장 쪽에 그 유익균들이 많이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의 뭐 대변을 보아서 이렇게 추출해 갖고 색깔이라든지 그런 거 봐서 이 사람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제 이쪽 좀 병 있는 분께 이렇게 넣어드리는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약간 좀 뭐 실제로는 효과 좋을 수 있겠으나 이제 조금 기분이 약간 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병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그래서 이제 경구용으로 만들면 훨씬 아마 저항감이 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 기술이 사실 되게 어렵죠. 이게 뭐 R&D가 뭐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한 개, 두 개 정도가 이제 조금 나올 정도인데 효능이나 이런 효과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면 KB증권에서 추정한 그리고 이제 이볼레이트 파마라는 쪽에 관련된 자료를 좀 인용해서 KB증권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시장 전망치를 가져와 봤는데요. 어쨌든 24년도 정도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약이 일단 뭔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약도 4월 26일 FDA 허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허가가 된다면 시장은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커지면서 좀 천천히 이제 시장이 좀 폭발한다라는 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비만이나 우울증, 그다음에 고혈압 등의 질환에서 신약 개발의 단초가 또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장 쪽에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있는 균들이 우리 어떤 뭐 호르몬 같은 거를 사실 이제 뇌에서 다 분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장 쪽에서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미쳐서 우울증도 사실 대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데 이제 관건은
이 수많은 대장균이 어디에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전을 알아야 그 데이터가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계속 지금 모으고 연구하고 있어갖고 있구나. 연구 중에 있었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균이 지금 알려진 거는 저희 유산균 뭐 장이 좋다, 뭐 소화력이 좋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지금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그래서 그 데이터의 해석 능력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좀 뭐 약제라든지 그런 게 되면은 효능이 있을 건데 어찌됐든 성장성은 무궁무진하죠. 네. 여기는 어떤 회사가 좀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 이제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은 고바이오랩이라든지 비피도, 그다음에 비피도, 지노맨 컴퍼니 이런 종목들이 이제 테마주로 언급은 됩니다만 실제 이 회사들이 정말 뭐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뭐 실적을 내고 있거나 이런 회사들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과 관련된 뭐 연관성은 좀 있는 회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피도는 전에 저희 삼프로 TV 약간 광고도 주셨던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이른바 그 대장 내 그 균 생태계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거기에서 사람 체질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서 예전에 그냥 유산균 그냥 똑같은 걸 먹었는데 약간 좀 다른 형태를 좀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도 앞으로 그건 아마 건강기능식품이었던 것 같고 이제는 이제 치료제나 이쪽으로도 점점 연구가 좀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궤양성 대장염이거든요. 궤양성 대장염? 예, 그 증상에 만약에 뭐 그 진단이 나오면 생활이 거의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궤양성 대장염이 이제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주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네. 이게 변이 그냥 줄줄 흘러요. 네. 너무 자세하겠니?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힘들고요. 최근에는 약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약이 미국에서 나온 약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궤양성 대장염 이게 만약에 진단받으면은 아예 그냥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거의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미국에서 나온 약, 그 유일한 약 하나도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뭐 얼굴이나 이런 데 털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뭐 피부나 그런 다른 부작용이 엄청 심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좀 고치기가 힘든 어떤 상황이었는데 요즘엔 또 조금 많이 약들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태양광사업 뭐 오만에서 뭐 수주 소식이 있습니까? 네, 한국 서부 발전이 그 오만 수전력 조달공사 이게 발주한 오만 만화 50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서 남서쪽으로 170km 떨어진 다킬리아주 마나시에 1000메가와트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이고요. 이 관련해서는 이제 2019년 마나1 이게 500메가와트와 마나2 500메가와트 두 번으로 나누어서 분리 발주한 바가 예전에 있습니다. 서부 발전이 이제 프랑스 국영 전력 회사인 신재생 발전 관련된 자회사 EDFR과 손잡고 따낸 마나1 태양광 발전 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2.6배 정도로 엄청나게 큰 부지입니다. 6천억이 투입되는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이고요. 올해 하반기 착공해서 25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 뭐 이후에 당연히 이제 뭐 발전에 대한 유지 관리 O&M까지 담당하기 당연히 되겠죠. 유지 보수가 또 돈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20년간 생산되는 전력이 전체적으로 이제 OPWP 이쪽이 관련된 오만 수전력 조달 공사 이쪽에서 구매를 향후 20년간 보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엄청나게 호재로 밝혀지면서 관련된 태양광 OCI, KC 그린홀딩스, KC 커트렐, 대명에너지 등등이 좋았는데 대명에너지는 올해 홀실적이 또 전망된다는 증권사 분석 리포트도 나오면서 또 긍정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탄소 중립 관련된 주식들도 올랐습니까? 네, 오늘도 역시 이제 되게 아까 초두에 테마성이나 정책성 움직임이 오늘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 볼 수 있는데 이게 시장이 이제 퀄리티로 봐서는 조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돈이 쏠립니다. 이 정부는 오늘 1차 국가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정부안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 세부 이행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산업 부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결정됐던 14.5%에서 11.4%로 3.1%포인트 감소했지만 반면 전환 부분 감축 목표는 전 종전에 44.4%에서 1.5%포인트 늘어난 45.9%가 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년간 89조 9천억을 투입할 것으로 보이면서 아마 오늘 22일 날 내일인가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보완에 거쳐서 법정 기한이 오늘 25일에 넘겨서 이르면 4월 초에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2030 탄소 준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5년간 90조 원 가까이 정부 자금이 투입된다. 이 소식 때문에 관련주들이 올랐죠. 그래서 에코프로 HN이라든지 그다음에 캠트로스,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KC코트레일 등의 일부 온실가스나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 에코그룹은 아주 정말 괜찮은 뭐랄까요, 미래 산업 이런 쪽으로 참 여러 준비를 좀 미리 한 모양이군요. 네, 자회사들이 상당히 네. 좀 많죠. 와, 대단하네요. 네. 자,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된 소식까지 한번 좀 들어보죠. 네, 오늘 애플페이가 이제 국내에서 공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동안 미리 선반영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게 이제 오픈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일정 매매 상황으로 차익 실현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면 그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이 기존의 간편 결제 서비스에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친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서비스가 되게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말기 같은 경우도 10% 정도밖에는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영향은 좀 미미하다, 제한된다 이렇게 보는 상황인데요. 충분히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뭐 사업자 네이버나 카카오 등으로부터 극적으로 이쪽에서 이탈해가지고 애플페이로 굳이 안 쓰던 사람이 갈 상황은 주의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서비스를 주력 서비스로 계속 이용자들은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폰을 주로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애플페이를 병행해서 당연히 쓰시겠죠. 그래서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 이 한화투자증권의 리포트 좀 발췌를 해왔는데 왼쪽 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게 사업 주체별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 금액 점유율인데 짙은 회색으로 보이는 게 전자금융업자입니다. 이게 대부분 다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페이나 KG 이니시스 등이거든요. 거의 50%가 거의 다 그쪽에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쪽이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휴대폰 제조사, 그러니까 삼성페이 쪽이겠죠. 현재까지는. 그 위쪽에 금융회사 쪽입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별 일평균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 추이 오른쪽 표를 좀 보여주시면은 역시 전자금융업자가 절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성도 훨씬 더 크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페이 관련된 부분은 조금 제한적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업계에 따르면은 오늘 오후 한때 현대카드 서비스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애플페이 쪽에 오류가 첫날 나타난 거죠. 그래서 현대카드 관계자를 통하면 출시 첫날 애플페이 등록이 몰리면서 비자를 이용하는 일부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보이는 상황이고요. 오늘 현재 1시 30분 정도에 대부분 조치가 완료됐다고 알려지면서 일단 시스템에 오류가 또 나왔기 때문에 첫날 조금 이제 노이즈가 생긴 겁니다.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면은 애플페이 오프라인 가맹점입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렇게 지금 애플페이를 쓸 수 있는 네, 뭐 GS25 편의점 등등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등 그다음에 블루보틀 커피 등등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애플페이 오프라인 가맹점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애플페이 온라인 가맹점들입니다. 뭐 배달의 민족 포함해서 도미노 피자 온라인 그다음에 폴바셋 온라인 등등 포함한 이 온라인 몰도 상당히 좀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애플페이가 된다고 해서 결제 시장이 절대 규모가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하나의 방법이 생기는 거지 이 애플페이가 들어왔다고 해서 뭐 10개 정도의 시장이 15개로 늘어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파이 싸움으로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사업자 뭐 네이버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의 삼성페이 관련된 사업자가 꽤 많이 점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관련된 단말기가 아직까지 10% 정도 반영된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좀 편리한 하나의 뭐 옵션 선택지가 좀 하나 생겼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애플페이 관련 소식까지 오늘 우리 박근혜 부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애플 폰 혹시 쓰시나요? 우리 부장님께서는? 저는 갤럭시. 갤럭시 쓰시고. 우리 부장님도? 네, 아직까지는 갤럭시. 아이폰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써본 적이 없으시고. 네. 예. 삼성페이는 쓰세요? 안 씁니다. 삼성페이 쓰세요? 등록은 해 있는데요. 저는 현금 위주로 결제를 합니다. 현금이요? 네.
아 카드도 아니고? 카드도 쓰긴 하지만 현금을 많이 쓰세요? 페이를 거의 안 씁니다. 무슨 그래요? 페이 이걸 거의 안 씁니다. 그냥 그렇습니까? 카드 아니면 그냥 현금 결제를 주로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요즘 거의 현금을 안 들고 다녀갖고 저도 현금을 거의 안 네. 쓰는데. 가끔 이제 뭐 떡볶이 이렇게 먹을 때 한 번씩 필요할 때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소액 결제는 또 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네. 현금으로 내야죠. 요즘 또 그 떡볶이 집도 다 이렇게 계좌번호를 적어 놓으셔갖고 송금 바로바로 하면 이체를 바로 하게끔 되어 네, 있습니다. 좀 아시더라고요. 네. 자, 하여튼 뭐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이렇게 페이 시장이 많이 바뀔지는 뭐 상상도 못했었을 것 같은데, 네. 이 바뀌는 세상도 미리미리 좀 파악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또 살짝 드는 저녁입니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쭉 알아봤고요.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